카메라가 안 켜져 있었어요. 그냥 진짜? 배경화면만 딱 있었어요. 켰어요 그래서? 네, 켰어요. 동영상으로? 네. 오케이. 아 이거 지금 지난주에도 동영상에서 안 찍어줘가지고 제대로 찍어야지.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소와 순환호 배설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 수업까지해서 지금 4번 정도 수업이 남아있을 거야. 그치? 4번 정도라서 너네 지금 학교 진도 나가는 거 보면 물론이나 제대로 끝내시려나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더 끝내야 되고. 지금 너네 무슨 선택했잖아. 네, 과목 선택했지. 2학년 2학기 때 배울 거. 2학년 1학기 때는 고급 생명과학인 거야. 네. 고급 생명과학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학을 다 못 끝내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와. 오. 저 고급 생명과학은 인체생리 파트가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생명과학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건데. 자, 21페이지 기관주의 통합 나오는데, 자, 우리 기관주의 통합 나오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뭘 볼 거냐면, 일단, 26페이지 배설 파트 잠깐 볼게요. 26페이지 배설 파트. 자, 배설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배설. 자, 배설이라는 건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그 배설계라고 나오잖아. 그럼 배설계에서 생명과학에서 배설계는 소변과 관계된 거, 오줌하고 관계된 것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풍판, 오줌이 지나가는 오줌관, 오줌이 저장되는 방광, 마지막으로 나가기 위한 요거만 배설계야. 그러면 배설이라는 거의 정의는 오줌을 만드는 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세포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다. 실제로는 여기서 만든 게 노폐물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오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사실은? 물이야. 근데 물이라는 건 노폐물이 아니거든. 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줌으로 많이 나가면 다시 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가. 물에 녹여서 내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줌에 물이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의로만 생각을 하면 세포의 결과 생긴 노폐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세포의 재료로 쓰이는 애들이 분해된 결과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세포의 재료라는 거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말하겠죠. 자, 우리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 3대 영양소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탄수화물 이루고 있는 원소는 CH5고요. 지방은 CH5고, 단백질은 CH5에다가 뭐가 추가된다? N이 추가되죠? 자, 단백질에 N이 추가되는 이유는 아미노산에 어떤 작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미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의 반응식 봐서 알겠지만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될 거야. 자, 얘가 분해되더라도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될 거고, 얘가 분해돼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얘는 아미노기가 있었잖아. 자, 아미노기는 이렇게 NH2가 있었죠? 세포의 재료로 쓰이려면 반드시 아미노기가 잘려 나가야 돼. 자, 아미노기가 잘라지는 순간 여기가 NH3가 될 거야. NH3가 우리 몸 안에서 물에 녹게 되면 NH4 플러스로 바뀌기는 하는데,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염기성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물질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 단백질의 분해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는 이런 단어 나오죠. 단백질의 분해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단백질의 분해 결과라는 거는 소화의 결과 생긴 게 아닙니다. 뭐의 결과 생긴 거야? 세포호흡의 결과 생기는 거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세포의 재료로 사용되는 순간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라. 얘는 아까 말했죠.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세포 후 과정에서 생기는 거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면서 여러 물질 대사에 문제를 줄 수 있어서 얘는 약간 무해한 상태, 독성이 좀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바뀔 수 있는 독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요소가 됩니다. 자, 요소는 아미노기를 2개 가지고 있는 상태. 자, 요소는 화학식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암모니아입니다. 이게 요소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거는 동화작용이겠어? 이화작용이겠어? 동화작용이죠. 적어도 암모니아가 2개가 있어야 요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화작용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동화작용은 일반적으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자, ATP가 소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ATP를 소모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ATP를 소모한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무독한 상태야? 유독한 상태야? 요소는 무독한 상태야? 쉽게 말하면 독성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렇지. 간에서 일어나는 거야. 간에서 이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소가 동화인지 이화인지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소 합성이라는 단어로 알아두세요. 요소 합성. 요소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간이야. 그러면 요소는 질소 노폐물이에요. 암모니아도 질소 노폐물이야. 둘 다 질소 노폐물인 거야. 그런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다? 모든 세포에서 가능한 거야. 아미노산을 재료로 하기만 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건 모든 세포에서 가능한 거야. 요소가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다? 간이야. 여러분이 착각하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질소 노폐물은 간에서만 생성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질소 노폐물은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미노산, 암모니아도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생성될 수 있다. 누구를 재료로 쓰기만 하면 아미노산을 재료로 쓰기만 하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배출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뭐를 통해 나갈 거야? 폐를 통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개로 나가는 거야? 호흡계로 나가게 되겠죠. 자, 물이 나가게 되는 경우는 얘도 폐를 통해 나갈 수 있어. 우리가 내쉬는 날숨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나갈 수도 있는데, 자, 물은 다시 뭐를 통해 나간다? 오줌을 통해 나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설계를 이용해서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로 바뀌었어? 요소로 바뀌었지? 그럼 요소로 바뀌고 나면 요소는 뭐를 통해 나가는 거야? 오줌을 통해 나가는 거야. 배설을 통해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해서 그리고 나가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데는 누가 관여하냐면 순환계랑 호흡계가 관여하게 될 거예요. 순환계랑 호흡계가 관여하는 거야. 자, 물이 배출되는 데는 순환계랑 호흡계랑 배설계가 관여하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런데 암모니아가 배출되는 데는 순환계랑 소화계랑 배설계가 관여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장소가 간이라고 했잖아. 간이 무슨 게 속하는 거야? 소화계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처럼 착각하기 쉬운 거 암모니아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설물이니까 간이 배설계에 속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 배설계란 뭐를 의미한다? 오줌을 만들고 오줌이 지나가는 길에 해당하는 애들만 배설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다고 해서 간을 배설계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은 무슨 계에 속하는 거다? 소화계에 속하는 거다. 그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노폐물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거를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2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십니다. 자, 21페이지로 가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들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인 거야. 세포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원핵세포가 됐건 진핵세포가 됐건 모든 세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양분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물론 얘네들이 세포를 하고 나면 여기서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도 필요할 건데, 모든 세포에 양분과 산소를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데 누가 반드시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순환계가 관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순환계 말고 소화계와 호흡계와 배설계도 여기에 관여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들 표를 보게 되면 세포 바로 밑에 순환계라고 적으시고요. 그럼 2번은 순환계가 됐지만 1번, 3번, 4번은 빈칸으로 돼 있잖아. 자, 1번, 3번, 4번이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에 누군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 문장이 2, 3, 4, 5, 4개의 문장이 나올 거야. 자, 문장을 읽고 O인지 X인지 골라보세요. 일단 네모칸에 어떤 기관계가 들어가는지 적으시고 2, 3, 4, 5가 O인지 X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먼저 봅시다. 자, 1번 누구예요? 호흡계. 그 다음 3번 배설계. 4번이 소화계. 소화계는 영양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소화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호흡계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 들어가는 거는 산소,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호흡계야. 근데 배설계로는 들어가는 건 없어. 나가기만. 그래서 나가는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3번이 배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OX. 2번 O야 X야? O. 자, 3번 OX. O. 그냥 여러분이 쓴 답을 반대로 적으시면 오히려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OX. X. 그 다음 5번. 5번은 OX. X. 그렇죠. 다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걸 미리 설명을 해서 그나마 한두 개 맞았을 수도 있어. 자, 봐. 3에서 ATP가 합성된다. 3이 뭐야? 배설계. 근데 배설계가 무슨 ATP를 만들어? 왜? 배설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세포를 할 거잖아. 배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를 해서 ATP를 만드는 거야. 똑같아. 모든 세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4번은 소화계니까 분해하는 데 아닌가? 이화작용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화계에서도 소화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소화액을 만들고 좀 아까 간에서 요소 합성한다고 했잖아.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세포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사에서 흡수되지 않았어. 대장에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애들이 오줌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배변으로 나가잖아. 배변은 소화계의 마지막 찌꺼기야. 그거는 배설계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질소 노폐물인 요소는 소화계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3에서가 아니라 4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OX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1번 단원에 나오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가 어떻게 통합이 돼서 작용을 하는지.
대해서 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소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살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세포가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양분이 필요해요. 양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들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소화라고 하는 거야. 먹은 음식물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화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는 방출되지만 절대로 ATP가 생성되는 건 아니야. ATP가 생성되는 거는 언제만 생성되는 거야? 세포의 결과 생성되는 거지 소화의 결과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이화작용이지만 그것도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화의 종류는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덩어리가 작아지거나 음식물이 섞이거나 위치가 바뀌는 게 기계적 소화야. 다시 말하면 소화 전후에 성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작게 잘라지는 과정, 입에서 주로 일어나죠. 저작 운동 또는 씹는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내가 꿀꺽 삼키는 순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식도를 통해, 위를 통해, 소장을 통해, 대장을 통해 저절로 나가게 되잖아. 이렇게 알아서 위치가 변해가는 현상, 이동하는 현상을 연동 운동이다 라고 얘기해요. 소화관 전체를 통해 일어나겠지? 그 다음 음식물과 음식물이 섞이고 음식물과 소화액이 섞이는 과정이 일어날 거야. 이거를 혼합 운동이다 라고 해. 씹는 운동을 다른 말로 저작 운동, 연동 운동을 다른 말로 꿈틀 운동. 왜냐면 그 소화관이 꿈틀꿈틀하면서 쥐어 짜듯이 이동한다 그래서 꿈틀 운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혼합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도 하지만 다 같은 개념이야. 이동하느냐, 섞이느냐, 작게 잘리느냐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기계적 소화의 종류가 되는데 씹는 운동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입이 되겠지? 연동 운동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소화관 전체. 소화관 전체에서 일어날 거야. 혼합 운동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소장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어요. 화학적 소화라는 거는 소화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물질의 성분이 변하는 거잖아. 그럼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누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할 거예요. 소화효소가 관여한다. 소화효소는 커다란 다당류를 단당류로 자를 거야.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자를 거야. 지방을 자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를 저분자로 자르는 거야. 자, 우리 고분자를 저분자로 자를 때 반드시 누구를 줘야 분해가 된다? 물을 줘야 분해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화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뭐다? 가수분해 효소예요. 소화효소는 전부 다 다수분해 효소다. 다시 말하면 물이 있어야 분해시킬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봐야 되고 소화효소는 아무나 소화시키는 거 아니야. 정해진 대상만 소화시킬 거야. 자, 이걸 우리 무슨 성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소화효소도 다른 효소처럼 기질 특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가 되는 과정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보냐면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인 다당류,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다당류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한다? 녹말을 얘기할 거예요. 자, 녹말이 분해가 되면 이거는 지금 다당류잖아? 2당류로 나눠지게 될 건데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몇 당이 될 거야? 몇 당이 나눠지고 나면 마지막에 포도당이 될 거예요. 자, 단백질 커다란 덩어리가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펩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더 잘라지게 되면 이거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더 잘라지게 되면 2개나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가 될 거야.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가 더 잘라지게 되면 아미노산이 될 거예요. 자, 지방은 커다란 지방이 분해가 되자마자 뭐가 된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될 거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방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고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모여있는 지방 분자가 공유결합으로 막 연결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지방 덩어리가 되면 끝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한 번에 분해가 끝나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게 우리 몸에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기 녹말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녹말은 침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을 거야.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A라고 적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아밀레이스라고 적을게요. 여러분의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의 소화를 생각하면 여러분 입안에다가 밥을 넣어요. 밥을 넣고 한 두세 번 씹다가 반찬을 넣어요. 반찬을 두세 번 씹다가 다시 또 밥을 넣어요. 그리고 다시 반찬을 넣어요. 그럼 어떤 밥알갱이는 여러분 이빨하고 닿아보지도 못하고 넘겨지는 애들도 있어. 밥을 빨리 먹다 보면 그러면 이빨한테 한번 닿지도 않은 애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담으로 다 소화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없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음식물을 끓고 삼켰어. 밥알갱이 상태로 삼킨 거야. 삼켰을 때 식도를 내려가면서 아밀레이즈가 소화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킬까 안 시킬까? 당연히 시키죠. 음식물 넘어갈 때 침 넣고 음식물만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침하고 섞여서 내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식도를 지나는 도중에는 소화가 돼. 근데 위에 도착하는 순간 아밀레이즈는 더 이상 기능을 할까 못할까? 못하지. 왜 못할까요? pH가 너무 낮아서 변성돼 버려.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해. 거기로 넘어간 아밀레이즈는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영양소가 될 거예요. 소화효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아밀레이즈의 기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입에서의 소화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 그래서 밥알갱이 상태로 아밀레이스랑 닿아보지도 못하고 나아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밀레이스만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와주는 소화효소가 돼요. 다른 소화효소는 한 번 나오면 끝이거든. 아밀레이스만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와야 돼서 어디서 한 번 나온다? 내 마음대로 소화할 수 없는 소장으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건데 먼저 입에서 나왔던 아밀레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분은 같지만 침 아밀레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장에서 작용하는 아밀레이스는 작용은 소장에서 하지만 소장이 만든 건 아니야. 누가 만든 거야? 이자에서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자 아밀레이스다 라고 해요. 성분은 같지만 입에서의 소화는 엄밀한 의미로 안 쳐주는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화기관에서만의 그 소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엿담까지 분해가 되면 덩어리가 엄청나게 컸던 애가 두 개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라. 자, A에다가 아밀레이스 적었죠? 기억에다가 엿담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위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지나쳐 가다가 이자에게 C가 나오죠? C도 아밀레이즈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침 아밀레이스고 C는 이자 아밀레이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이 마찬가지로 엿담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소장에 도착합니다. 소장에 도착하면 누가 나오냐면 말테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엿담이 영어로 말토스예요. 말토스. 말토스를 분해한다. 말테이스. 우리가 녹말을 다른 말로 아밀로스라고 해요. 아밀로스를 분해해서 아밀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거든. 그래서 말토스를 분해하는 말테이스가 소장에서 나와서 완벽하게 포도당까지 분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화는 일단 어디에서 시작한다? 입에서 시작한다라고 봐야 돼. 반면에 단백질은 입에서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지만 화학적 소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위까지 갑니다. 자, 위에 도착하면 어떤 소화효소가 나온다? 펩신이 나올 거예요. 유일하게 pH 2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소화효소 펩신이 나오게 될 거야. 자,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데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펩톤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은 펩신이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 이런 데를 이렇게 잘라서 약간 덩어리를 잘라 놓은 거지. 그럼 여기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내려가?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갑니다. 그럼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관여할 건데 이 소화효소도 마찬가지야. 작용하는 것은 소장이지만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된 애가 있어요. 얘가 바로 트립신이라는 애인데 트립신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거든. 근데 뭐가 다르냐면 펩신하고 트립신은 자르는 아뮌산의 종류가 달라. 펩신이 5번, 6번, 9번 아뮌산 뒤를 잘랐다면 트립신은 자르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서 얘가 안 자른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돼. 사실 순서로 따지면 얘가 먼저 작용하고 제가 작용해도 상관은 없어. 자르는 부위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트립신까지 작용하고 나면 완전히 많이 잘려져서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까지 2개 아니면 3개 연결된 상태로 조각조각 나는 거야. 그랬다가 소장에 도착하면 소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가 펩티데이스 펩타이드 결합을 자른다라고 해서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마지막까지 잘라주게 되면 완벽하게 아미노산으로 되는 거죠. 트립신과 펩신의 기질은 단백질이에요. 여기 있는 펩티데이스의 기질은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야. 다시 말하면 펩티데이스를 제일 먼저 썼다 소화가 안 일어나요? 얘는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단백질이 내려가서 B를 만났죠. B가 펩신이 되는 거죠. 위액 속에 들어있던 펩신. 그러면 기호는 안 그려져 있지만 4개가 연결되어 있는 애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할게요. 폴리펩타이드가 쭉 내려가다 이자액과 만납니다. 그럼 B가 누가 되는 거야? 트립신이 되겠지? 트립신. 자, 이 트립신에 의해서 2개 또는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디펩타이드와 트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가서 G를 만났죠. G가 펩티데이스. 그럼 마지막 디귿 아미노산 상태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다당류랑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영양소가 되는데 얘가 지용성 영양소거든. 자,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먹은 지방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얘는 기름이야. 기름인데 얘를 소화시키는 소화질은 액체 성분이야. 수용액 성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일단 얘를 사이사이에 좀 틈을 내줘요. 여러분이 기름이 잔뜩 묻은 손을 물로 막 닦으면 잘 닦여 안 닦여? 안 닦여. 그 사이에 뭐를 칠해줘야 돼? 비누칠을 해줘야 잘 닦이는 것처럼 얘가 지금 완전한 기름 덩어리라 요 사이사이에 좀 틈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비누 역할을 하는 애가 먼저 작용을 할 건데 얘가 바로 누구다? 쓸개즙이에요. 자, 쓸개즙은 이름은 쓸개즙이야. 그럼 어디서 만들어져? 간에서 만들어지죠. 이름은 쓸개즙이지만 얘는 간에서 합성이 되는 소화액인데 쓸개에 저장돼 있다 나간다 라고 해서 쓸개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 알갱이가 되는 거야. 마치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밥덩어리를 누가 씹어가지고 밥 알갱이로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따지자면 저 씹는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가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화라는 거야? 기계적 소화가 되는 거죠. 쓸개즙의 작용은 화학적 소화가 아니에요. 여기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개즙의 작용은 기계적 소화라고 봐야 돼. 지방 덩어리를 지방 알갱이로 유화시키는 작용. 이 말을 우리는 유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지방 알갱이에 누가 작용하면 이자액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누가 작용하는 거지? 라이페이스가 작용해요. 자,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액을 적으시오. 문제가 좀 달라져요.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액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이자액과 쓸개즙을 적어야 돼. 라이페이스 적으면 안 돼요. 소화액은 이자액과 쓸개즙이고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 효소를 적으시오라고 하면 라이페이스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질문이 소화액인지 소화 효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 잘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면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붙어있는 애랑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붙어있는 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모노글리세리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노글리세리드는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글리세롤을 말할 때 모노글리세리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둘 거 이자액은 3대 영양소 소화요소를 모두 만들어낸다.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 소화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3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이에요. 근데 3대 영양소 소화요소를 모두 만드는 장소는 이자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 소화요소가 있다. 탄수화물 소화요소로 아밀레이스, 단백질 소화요소로 트립신, 지방 소화요소로 라이피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자액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자액에서 만들어져서 소장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화가 다 끝났지? 어떻게 보면 분해가 다 된 거야. 그럼 이 분해된 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일단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지고 가려면 일단 어디로 모여들어야 돼? 심장에 도착을 해야 가능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심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분의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자, 양분의 흡수는 소장의 융털. 소장의 융털은 조직으로 따지자면 소장의 무슨 조직? 상피 조직. 동물의 조직 중에 상피 조직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피를 무슨 상피라고 한다? 양분 흡수에 관여하는 흡수 상피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흡수 상피. 그래서 양분이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소장의 융털. 그런데 소장의 융털이라는 건 진짜 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장 내부가 주름져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주름져 있는 거. 마치 우리가 따뜻한 물에다 손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이 손끝이 쭈글쭈글해지잖아. 그것처럼 소장 내벽이 쭈글쭈글 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 쭈글쭈글 돼 있는 이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되거든. 상피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음식물들이 소화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상피세포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세혈 혈관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소장 융털의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수용성 양분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지용성 양분들은 암주관으로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이게 이동하는 경로까지는 자세히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양분이, 암주관으로는 지용성 양분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소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순환으로 가볼게요. 그 23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자세히 안 배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24페이지로 가세요. 순환. 순환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애들이 이동하는 데 관련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동하는 데는 모든 애들은 순환기를 통하지 않고 이동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순환기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애들은 혈액. 얘네가 지나가는 길은 혈관. 그리고 이 모든 거에 공유가 되는 역할이 바로 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세포 성분에 들어가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되겠죠? 자, 세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세포 조각들이 있어요. 작은 세포 조각들,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혈소판 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혈소
세포파는 엄밀히 말하면 세포는 아니야. 세포 조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혈장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물이 90%가량을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7 내지 9%를 차지할 거야. 그럼 물하고 단백질이 거의 97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성분이 기타가 들어가면 여기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기체라든지 아니면 항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 물론 항체도 단백질인 것을 뺄게요. 기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혈장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물이 일단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뭔가를 녹여서 분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하나 물이 있다는 거는 얘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이런 특징 가지게 돼요. 자 이번에 적혈구로 갑니다. 적혈구는 특징 적혈구는 일단 가장 작은 세포야. 혈구 중에 가장 작다. 그런데 핵이 없어요. 자, 적혈구는 핵이 없어서 뭐 하지 않는다?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하는 역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일을 할 거야. 자, 얘가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운반할 건데 산소 운반과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여하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하거나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얘네가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가 산소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운반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얘가 뭐를 결정할 거냐면 혈액형을 결정하게 돼요. 적혈구 표면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가 다른 사람들끼리 피를 섞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적혈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백혈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혈구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정형이야. 부정형이라는 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균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서细菌 작용할 수 있거든. 얘네들의 작용을 보면 일단 얘는 핵이 있고요. 핵이 있다라는 건 분열이 가능한 거야. 언제 분열할까?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 스스로 감지해서 얘네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细菌 작용이나 항체 생성 같은 면역에 관한 일을 할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서 전체적인 기능을 보면 혈액은 뭔가를 운반하는 일을 해. 내 몸에서 체온이나 산탑 같은 걸 조절하는 일을 할 거야. 내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혈액의 기능 크게 세 가지. 운반 기능, 조절 기능, 보호 기능이라고 들었는데 보호 기능, 방어 기능 같이 쓸 수 있어요. 혈액을 받아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위에 누런색 액체가 뜨고 아래에 검붉은색으로 덩어리가 생겨요. 여기는 누런색 액체가 뜰 거야. 그런데 그럼 혈액이 굳어버린 거거든. 이게 혈액이 응고된 거야. 근데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물질을 처리해서 응고되지 않도록 물질을 처리해서 살짝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붉은색 애들이 놓이게 돼요. 자, 붉은색인 애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고 위쪽에 투명한 층이 생기고 그 위쪽으로 누런색 액체가 생겨.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붉은색인 애들은 누구냐면 적혈구야. 적혈구 위에 얇게 투명한 층이 생겼지? 이게 백혈구와 혈소판이 될 거야. 위쪽에 있는 더 많아요, 양이. 얘가 혈장이 될 거야. 혈장이 약 55%. 얘네들을 합한 게 약 4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혈액이 굳었잖아. 굳었으면 부르는 이름이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혈액이 굳었을 때 아래에 굳어있는 피 덩어리, 얘네들을 얘기할 때는 혈병이라고 불러요. 혈병.
근데 위에 떠 있는 액체, 누런색 액체, 얘랑 성분이 거의 비슷하거든. 얘는 이름 부를 때 혈청이라고 불러요. 혈청. 혈청은 나중에 면역에서 나오게 되잖아. 면역 결청 이런 말 나올 때 쓰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혈청이라고 해서 혈장이 위에 떠 있는 액체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혈포 성분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혈액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갈게요. 혈액은 구성 단계로 따지자면 무슨 단계에 속한다? 조직 단계에 속합니다. 혈액은 조직, 혈구는 세포. 조직은 조직인데 무슨 조직에 속한다? 결합 조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이면서 결합 조직. 그렇다면 혈관은 무슨 단계에 들어간다? 기관 단계에 들어가요. 기관 단계. 자, 그러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 크게 나누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인데 우리가 동맥하고 정맥, 모세혈관을 나누는 기준은 그 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느냐, 깨끗한 피가 흐르느냐, 뭐 더러운 피가 흐르느냐 그 개념이 아니야.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지 그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나가는 혈액이 흐르고 있으면 그건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 그러면 심장이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야. 수축해서 내보낼 거야. 압력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혈관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높은데 그게 1분에도 막 몇십 번 뛸 거 아니야. 몇십 번 부딪히면서 가야 돼. 그러려면 그걸 견디기 위해서 탄성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동맥벽에는 탄성이 큰 근육이 굉장히 두껍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층이 두껍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고 혈압이 높다라는 거. 반면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온몸을 돌고 온몸에서 돌아오는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말하는데 온몸을 도느라고 그다음 물질 교환하느라 힘을 다 써버려서 얘는 혈압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머리 끝까지 올라갔던 정맥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면 돼. 근데 발끝까지 내려갔던 정맥은 올라오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누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정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동맥이 어느 기관에 도착을 했어. 그럼 모세혈관으로 바뀌어요. 모세혈관으로 바뀌어서 물질 교환해. 나갈 때쯤 되면 정맥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관 내 세포 사이사이를 흐르는 혈관은 모세혈관이 되는데 얘는 딱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야? 근육층은 없는 거예요. 동맥하고 정맥에는 근육층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근육층이 없이 상피 조직 딱 하나로 되어 있어. 상피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물질 출입이 가능하다. 그 대신에 얘는 표면적인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단면적인 표면적이 가장 높은 혈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표면적, 단면적이 가장 높은 혈관이다라고 봐야 돼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이건 위치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과 기관 사이에서 계속해서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순환 전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순환은 크게 나누면 체순환, 폐순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심장인데 여러분 그
교육과정 바뀌면서 심장이 엄청 단순화가 돼가지고 뭐 좌심방, 좌심실, 뭐 3,000반, 2,000반 이런 거 다 빠졌거든. 그래서 심방, 심실 이름하고 연결된 혈관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누군가를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야. 우심. 이쪽이 오른쪽 우심이 될 거야. 반면에 이쪽이 이 사람의 왼쪽 좌심. 여기도 좌심. 항상 위가 방이고 아래가 실이에요. 여기가 방, 실. 여기도 방, 실. 항상 피는 방으로 들어갔다 실을 통해 나가. 들어갈 땐 방으로 들어가야 돼. 나올 때 실을 통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심장은 예전에 뭐였냐면 혈관이었어. 얘가 혈관이었다는 거는 심장의 모든 구멍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 또 다른 혈관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눈을 뜨고 들으세요. 눈을 다 감고 들어. 자, 눈 떠. 돌아가면서 눈을 감네. 자, 이렇게 혈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심장은 방으로 들어간다. 혈액이 실을 통해 나간다. 방으로 들어간다. 실을 통해 나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심방들은 누구랑 연결돼야 돼? 정맥이랑 연결돼야 돼. 왜? 방으로 들어올 거잖아.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뭐였어? 정맥이었지? 모든 심방은 누구랑 연결된다? 정맥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심방도 정맥하고 연결이 될 거고 좌심방도 정맥하고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우심실 동맥하고 연결될 거고요. 좌심실도 동맥하고 연결이 될 거야. 심장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냐면 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심장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온몸이라고 할 거야. 자, 온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간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를 제외한 모든 곳을 말하는 거야. 진서야 듣고 있어? 확실해? 듣고 있는 거? 자, 또 봅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나올 거예요. 자,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나올 거라 산소가 굉장히 많은 혈액이야. 자, 우리 동맥이라는 단어가 있고 동맥혈이라는 단어가 있어. 동맥은 위치에 따른 부분이야.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야. 그런데 동맥혈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동맥혈이야. 산소가 조금밖에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정맥혈이야.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농도에 따라 부르는 말이고 동맥과 정맥이라는 단어는 위치에 따라 나누는 단어야. 지원아, 눈 떠야지. 이제 끼워봐. 자, 지금 여기서 혈액이 폐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맥이야. 근데 어디서 온 정맥이야? 폐에서 온 정맥이라 폐정맥이야. 여기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맥혈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왔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 지나가서 나갈 거야. 나가니까 이제 뭐야? 동맥인데 온몸으로 나갈 거라 대동맥이야. 대동맥이 간으로도 갈 거고요. 콩팥으로도 갈 거고요. 뇌로도 갈 거고 소화기관으로도 갈 거야. 다 나눠서 가면 간으로 가면 간동맥, 콩팥으로 가면 콩팥동맥, 뇌로 가면 경동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돼요. 여러분은 얘네 둘은 알아둘 필요가 없지만 얘네 둘은 알아둬야 돼요. 간으로 가면 간동맥, 콩팥으로 가면 콩팥동맥. 얘네 둘 구분 잘하세요.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질 교환을 막 하는 거야.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나올 때쯤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간에서 나가는 애, 콩팥에서 나가는 애, 뇌에서 나가는 애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니까 정맥인데 온몸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정맥이 되는 거야. 대정맥이 된 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산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고 싶으면 산소 받아서 가야 돼. 그래서 어디 들러야 돼? 폐를 들러야 돼요. 사실 폐과학적으로는 이 뒤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나가서 다시 폐로 갑니다.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는 동맥이라 얘는 무슨 동맥? 폐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과 왼쪽을 봤더니 왼쪽은 다 빨간색 깨끗한 피가 흐르는데 오른쪽은
다 파란색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쪽에는 무슨 혈이 흐르고 있다? 동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동맥혈이 흐르는 거는 좌심방과 좌심실, 좌심방과 연결된 폐정맥, 좌심신경과 연결된 대동맥은 동맥혈이 흐르는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거야. 반면에 오른쪽, 자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에는 정맥혈이 흐르고요. 우심방과 연결된 대정맥, 우심실과 연결된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 있는 상태. 왼쪽은 깨끗한 피, 오른쪽은 더러운 피가 흐르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순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순환 두 가지는 크게 무슨 순환과 무슨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순환. 자, 체순환은 온몸의 기능을 보면 온몸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한 다음에 CO2하고 노폐물을 수거해 오는 기능. 이걸 수거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하게 시작했을까? 더럽게 시작했을까? 줄어가는 거잖아. 줄어가는 거니까 깨끗하게 시작했겠지?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한 거야? 동맥혈로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런데 끝날 때는 뭐로 끝나는 거야? 정맥혈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럼 깨끗한 데서 시작했으니까 깨끗한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깨끗한 왼쪽 좌에서 시작할 거야. 좌심실. 나갈 거니까 대동맥. 온몸에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들어올 때는 정맥이잖아.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대정맥.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방 오른쪽 방으로 들어갈 거야.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갔어? 자, 지금 심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노폐물을 버려야 되는데 분리수거할 거예요. 자, 분리수거할 거라 이산화탄소는 폐에다 버릴 거야. 노폐물은 콩팥에다 버릴 거야. 그래서 폐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버리러 가는 과정을 봐야 될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버리러 가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폐순환이 되는 거지. 폐순환. 자, 폐순환은 폐 뭐를 버리고 CO2 버리고 산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야. 자, 지금 CO2를 버리러 가는 거잖아. CO2를 버리러 간다는 건 누가 많다는 뜻이야? CO2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무슨 혈로 시작하는 거야? 정맥혈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정맥혈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산소를 많이 받아서 오기 때문에 동맥혈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럼 얘는 더러운 데서 시작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시작하자. 우심실에서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는 동맥이다. 폐동맥. 그러면 폐의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자, 모든 교환이 끝났으면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니까 정맥인데 폐에서 가는 정맥이다. 폐정맥. 자, 이제 깨끗해졌죠? 왼쪽 방으로 들어갈 거야. 깨끗한 방, 좌심방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유일하게 얘는 폐동맥이잖아?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의미 자체는 다르지만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흘러. 딱 하나 예외가 누구예요? 폐동맥은 동맥이지만 뭐가 흐른다?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딱 하나 예외예요. 자, 폐정맥은 정맥이지만 여기는 뭐가 흐르고 있다? 동맥혈이 흐르고 있다. 이거를 제외한 모든 애들은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정리하세요. 대순환, 대순환. 자, 잠깐 쉬었다가 대순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이제 순환 끝났고요. 호흡 갈게요. 호흡. 자, 사람의 호흡기관은 어디지? 호흡기관.
관계되는 기체 출입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 코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에서 시작을 해서 인두를 거쳐서 인두는 목구멍 얘기하는 거예요. 목구멍. 그리고 이게 코도 거쳐서 기관으로 들어가면 기관이 나눠지면 기관지가 될 거야. 이게 더 끝까지 가면 폐가 되는데 사람은 폐가 한 3억 개 내지 4억 개로 되어 있는 세포로 이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코부터 시작해서 기체가 계속 가는데 계속 여기를 지날 동안에는 절대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 이동에 관여하는 영역이야. 얘네들은 이동만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몸 안으로 기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폐밖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가 이동하는 길 뭐라고 한다? 기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기체가 교환되는 영역은 폐에서만 교환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걸 또 간단하게 보면은 대기 중에 있던 기체가 일단 폐로 이동을 해요. 폐로 이동한 애가 폐 주변을 흐르는 모세혈관한테 기체를 주면 모세혈관이 심장으로 갔다가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지.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와 기체 교환을 해. 그럼 뭔가는 갖다 줄 거고 뭔가는 받아서 오게 될 건데 자, 대기에서 폐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체 누굴까요?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겠지?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기체가 누굴까? 산소.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가장 적게 들어있다고 봐야 돼. 세 개만 비교를 했을 때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야. 그러면 숨을 내쉬려고 한다. 숨을 내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체 누구예요?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 자, 우리 저번에 이거 질소 순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질소는 세 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분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질소를 우리가 끊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질소원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대로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야?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요. 산소는 약 21% 정도 됐다가 17%로 줄어들고 얘는 한 0.03% 됐다가 4% 정도로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순서로 봤을 때는 산소가 두 번째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폐로 들어왔어요. 자, 폐로 들어오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폐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폐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온몸에 있는 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할 거예요. 외호흡과 내호흡. 자, 폐포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폐포도 하나의 세포가 아니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자,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을 혈관이 둘러싸고 여기로 혈액이 흐르게 될 건데 자, 혈관이 이 주변을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죠. 자, 그러면 폐는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혈관을 생각을 해보면 폐한테 뭐가 들어온 거야? 산소를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에서 오느냐면 폐동맥에서 오네. 폐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모든 기체 교환이 끝나고 나갈 때는 어디로 합류돼서 나갈 거야? 폐정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건 빨간 거를 써주자. 폐정맥으로 나가게 된다. 자, 지금 이 폐포는 숨을 들이셨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많고요.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없는 상태야. 숨을 들이신 상태라서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 폐동맥을 통해 들어온 애는 산소는 조금밖에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산소끼리 이산화탄소끼리 비교하는 거죠. 산소끼리 이산화탄소끼리 비교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저절로 이동한다는 뜻은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ATP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교환되는 원리는 뭐다? 확산. 확산 중에서도 무슨 확산? 단순 확산에 의한 거야. ATP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이거는 농도 차에 따라 일어난 건데 우리가 기체를 표현을 할 때는 농도라는 단어보다는 분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자, 여기서 지금 분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분압이라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부분 압력. 전체 기체에서 그 해당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산소로 따지잖아. 산소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1기압이 몇 밀리미터 Hg예요? 760 밀리미터 Hg 이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차지하는 게 만약에 0.2%, 0.1%를 차지하고 있다, 2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마 154, 153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산소의 분압은 얼마다? 154ml Hg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분압이라는 거는 전체 기체에서 해당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 줄여서 분압이라고 하는데 분압이 큰 애가 분압이 작은 애한테로 작은 곳으로 이렇게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할 거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사이로는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심장을 들렀다가 온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이렇게 세포가 있어. 여기로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 얘는 지금 대동맥에서 나온 애고 얘는 이제 대정맥으로 들어갈 애가 될 거야. 그러면 대동맥에서 온 애는 산소가 많은 상태야. 이산화탄소는 조금밖에 없어. 얘는 세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포 바로 바깥에 있는 조직액도 산소는 조금밖에 없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혈액은 이 조직 주변을 흐르는 혈액은 산소를 조직에다 주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에 의한 확산이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인데 이때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뭐를 주게 된다? 산소를 주고 여기서 여기로는 이산화탄소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분압을 따지면 폐,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 이렇게 따지잖아. 그럼 산소는 이렇게 되는 거고 CO2를 따지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산소 분압, CO2 분압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거기 보면 구성, 호흡기관의 구성에는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적으면 됐고 난 기능을 보면 기도가 있잖아요. 자, 기도는 이동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기체 이동 영역, 이동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 얘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온 기능이 있어요. 가온이라는 거는 차가운 데서 숨을 쉬더라도 우리 따뜻하게 그 기도를 지나는 동안 체온에 맞게 따뜻하게 되는 거고 건조하게 숨을 쉬더라도 우리 폐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 가온 가습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폐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 아까 말했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되는 거야. 자, 폐포를 지나가는 거는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의 원리는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볼게요. 봐라, 지금 여기가 동맥이고 여기가 동맥혈이라고 하자. 여기가 정맥혈이라고 하자. 그러면 산소는 얘하고 여기는 조직하고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지금 산소 주고 CO2 받고 산소 주고 CO2 받고 산소 주고 CO2 받고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맥을 타고 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정맥으로 나가기 직전에 산소랑 CO2를 비교를 하면 산소는 정맥혈, 여기는 정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하고 조직하고 산소 누가 더 많을까요? 산소를 주고 CO2 받고 산소 주고 CO2 받고 막 이렇게 공급을 하고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정맥에 그 다음에 조직하고 비교를 해. 그러면 정맥으로 가기 직전 산소는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정맥이 더 많은 거야. 산소 많이 주고 산소 주고 CO2 받고 산소 주고 CO2 받으니까 산소를 다 썼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되게 적을 거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동하는 원리가 확산이잖아. 확산은 아무리 많이 줘도 같아질 때까지. 아무리 많이 줘도 같아질 때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분압은 정맥이 많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덜 주고 갔으면 아직 정맥 속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잖아요. 그림 보면 조직세포의 산소가 정맥의 산소가 40이잖아.
그럼 조직세포는 40 이하. 그치? 40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CO2도 마찬가지야. CO2가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렇게 46이다 라고 하면 조직세포는 46 이상. 그러니까 누가 가장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야? 조직이 가장 산소는 적고 CO2는 많은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호흡을 할 때는 기체가 이동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 이동할 때는 산소 이동과 CO2 이동이 있을 거야. 산소 이동은 적혈구가 대부분을 해요. 적혈구가 대부분을 이동하고 아주 조금이 혈장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적혈구가 이동하는데 관여한다. 적혈구가 산소를 이동할 때 아까 누구 이용한다고 했어요? 헤모글로빈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알파사슬 2개와 베타사슬 2개, 몇 개의 폴리페타이드로 되어 있다. 4개의 폴리페타이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그 각각의 폴리페타이드마다 뭘 가지고 있어? 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철이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한 분자랑 산소 4분자랑 결합할 수 있어요.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 4분자, 철 하나마다 산소 한 분자랑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산소 4분자를 운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산화탄소 운반은 누가 주로 한다? 혈장이 주로 해요. 그리고 적혈구를 해. 여기는 부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는 거의 95% 이상을 적혈구가 하기 때문이야. 자, 혈장하고 적혈구는 혈장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얘도 약 23%는 적혈구가 운반을 해요. CO2를. 그렇기 때문에 혈장이 많이 운반하는 거지만 적혈구도 상당히 많은 양,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은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체 교환의 원리,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해설. 자, 그러면 이제 배설구입니다. 우리가 배설기는 아까 오줌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름 누구 나와 있어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게 이제 배설계다. 배설기관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더워요? 자, 그럼 볼게요. 콩팥이 있으면 그 심장에서 콩팥으로 혈관이 가고 있지. 그 혈관에 콩팥 동맥이라고 되어 있고요.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 콩팥 정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콩팥 정맥을 한번 볼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콩팥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콩팥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를 나눠서 보면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콩팥의 겉질, 이거는 콩팥 속질, 이거는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요. 깔때기처럼 생겨서 여기서 오줌을 다 모아서 이 관으로 나갈 거야. 이 관이 오줌이 지나가는 관, 오줌관. 이렇게 얘기해서 콩팥 속질, 콩팥 겉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수많은 사실은 거름장치가 들어있는 거야. 엄청나게 100만 개 정도 되는 거름장치가 들어있을 건데 이 거름장치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네프론에 속하는 기본이 되는 구조가 뭐냐면
배설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할 건데 이 네프론이 여기에다 100만 개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프론은 사부체와 보문 주머니와 세뇨관으로 돼 있어요. 이 과정은 사실은 교육 과정에 빠져있는 내용이라 다른 일반고에서는 안 배우는데 여러분 여기를 좀 싫어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본 구조를 한번 볼게. 자, 여기서 간, 콩팥, 동맥이 이쪽으로 가서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불꼬불꼬불 꼬여. 그래서 이 꼬불꼬불 꼬인 곳마다 네프론이 존재해서 물질을 여과시키게 될 거야. 자, 콩팥, 동맥 이렇게 가다가 점점 얇아지다가 갑자기 꼬불꼬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가 있어. 감싸고 있는 애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얇게 지나가요. 오줌이 지나가는 얇은 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세뇨관이라고 부르거든. 빨갛게 그린 건 혈관이에요. 노랗게 그린 건 배설기관이야. 그런데 그 중에 빨간 애 중에 하나, 얘가 바로 뭐냐면 사구체야. 그럼 사구체는 배설기관이지만 사실은 모세혈관인 거거든. 사구체고요. 사구체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얘를 둘러싸고 있는 얘가 보만 주머니가 되는 거야. 보만 주머니. 그다음 요 가느다란 관이 쭉 펼쳐져 있으면 얘가 세뇨관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로 들어간 혈관이 여기로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간 애가 이제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돼서 여기를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물질 교환할 거야. 물질 교환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얘는 지금 어디서 온 거야? 콩팥, 동맥 쪽에서 온 애고 얘는 콩팥, 정맥으로 갈 애가 되는 거예요. 대충 모양이 이해는 됐지? 자, 그럼 봅니다. 지금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막 왔어. 힘이 엄청 세. 힘이 무지하게 세게 혈압이 높은 상태로 왔거든. 갑자기 모세혈관이 되면서 꼬물꼬물 꼬여있는 거야. 갑자기 길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확 높아져.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 안에 들어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자루에다가 뭔가를 놓고 꽉 짜면 그 압력 때문에 액체 성분이 빠져나가듯이 꽉 짜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불러요. 여과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 일어나는 거야? 압력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건 주변으로 물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아. 그냥 크기가 작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야. 크기가 작으면. 그래서 이때 여과가 되는 물질이 있고요. 자, 여과되는 물질이 누구 있냐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같이 크기가 작은 애들은 다 빠져나가. 그런데 여과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크기가 큰 애들이겠지. 어떤 애들? 혈구 안 나가요. 당연히 단백질 안 나가요. 혈액 속에 있던 단백질은 크기가 크거든. 그 다음에 지방도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가는 애와 안 나가는 애 차이는 크기가 크냐 작으냐. 자, 나가는 애 원리가 뭐다? 압력차. 좋고 나쁜 걸 가리는 게 아니야. 압력차로 그냥 나가는 거야. 일단. 자, 이렇게 나갔는데 나간 애가 여기를 타고 막 흘러가. 얘 가만히 놔두잖아. 오줌도 다 빠져나갈 거야. 빠져나가기 전에 내 몸에 필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끌어들여야 되겠죠. 이렇게 끌어들이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재흡수라고 하는 거라서 두 번째 과정은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을 모세혈관이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흡수 반드시 100% 해야 되는 애가 있어. 누구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해야 돼요. 하나도 내보내면 안 돼. 그래서 포도당이 만약에 빠져나갔다. 너무 많이 빠져나갔으면 재흡수가 다 안 되는 수도 있어. 그럴 때 뭐가 걸리는 거야?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거야. 웬만한 경우 포도당이 100% 재흡수돼. 100% 재흡수해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100%는 뭐야? 거기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농도 차이 역행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아미노산 재흡수될 때 에너지 사용하는 운동수송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도 재흡수가 돼야 돼요. 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물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영양소로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노폐물을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물 99%는 다시 재흡수가 돼요. 오줌으로 나왔던 여과됐던 물의 99%는 다시 재흡수가 된다. 물론 이거는 약간 변동이 있어.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럼 진짜 99%가 될 거고, 내가 물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99%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99%에 가까운 양이 재흡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배우려나? 요소도 약간 50% 정도는 재흡수가 돼요. 자, 요소는 50% 정도가 재흡수돼 내 몸에서 쓰려고 재흡수하는 거 아니야. 콩팥에다 그냥 불려고 하는 거야. 콩팥에다 그냥 불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배웠으면 몰라도 되고 이거 두 개는 확실하게 재흡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압력차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좋은 애도 나가고 나쁜 애도 나갔다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압력차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나쁜 애들 중에 아직 안 나간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또 내보내줘야 되거든.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분비라고 불러요. 자, 분비가 일어나는 거는 모세혈관에 아직까지 안 나간 애들을 세뇨관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비가 되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요산 같은 애들.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요산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 그런데 요산이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아데닌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요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산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통풍이라는 굉장히 통증이 심한 그런 질환에 걸리는 수가 있거든. 이런 요산을 내보내거나 크레아틴 같은 것들, 아직 나가지 않은 또 다른 노폐물들, 이런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분비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콩팥 동맥에서 왔는데 사부체로 가는 거야, 보먼주머니로 가는 거야, 세뇨관으로 갔어. 세뇨관에서 집합관이라는 곳으로 가요. 모든 세뇨관이 다 모이는 집합관으로 가요. 집합관으로 간 애들이 이제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야. 콩팥 깔때기에서 나가면 오줌관으로 가. 오줌관에서 방광으로 가. 방광에서 요도로 가요. 요도에서 체외로 나가. 이렇게. 그런데 세뇨관을 지날 때 뭐가 모세혈관과 물질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폴라리스 앞에 엄청 살색이라고 써있는 거 봤어요. 있어요. 다 적었어요? 자, 다 적었으면 그거 이제 보세요. 기관 A, B, C야. 자, 기관 A, B, C인데 A, B, C 중에 A는 요소가 1이 2보다
더 농도가 높아요? 자, P는 4번의 요소의 농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산소는 5번에서 더 높아. 6번에서 더 높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는 각각 어떤 기관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으면 답을 적어봐. 이렇게 빈 공간이지? 거기다 이거 적고 기관 ABC가 누가 될 것 같은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신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이겠지? 정맥. 그 다음에 (2번) (4번) (6번은) 신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이겠지. 좀 이상하게 그린 거. 이거 이상하게 그렸어.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자, 기관이 심장으로 가야 돼. 미안해, 잠깐만.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여기서 이거 변화되는 양을 볼 건데, 봐봐. 여기 증류수가 있어. 여기 요소 용액이 있고요. 오줌 용액이 있어요. 여기다가 BTB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BTB는 지시약이야. 산성이냐 중성이냐 액미성이냐 알아보면 지시약인데, 자, BTB 색깔 변화 여러분 알고 있죠? 비노프. 자, 비노프는 산성일 때 노란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푸른색. 그럼 중성일 때는 무슨 색이겠어? 초록색이 되겠지. 중성일 때는 초록색이 될 거야. 자, BTB 용액을 증류수에 떨어뜨렸더니 초록색. 여기 떨어뜨렸는데도 초록색. 여기 떨어뜨렸어도 초록색인데, 이거 약간 뭐라고 나올 때가 있냐면 연두색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산성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증류수와 요소와 오줌이 있는 곳에다가 생콩즙을 떨어뜨려요. 생콩즙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BTB 용액을 이제 떨어뜨리면 얘가 노란색이 되는 거야. 노란색이 됐다는 건 무슨 성이 됐다는 거야? 산성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푸른색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요소는 확실하게 암모니아가 뭐에서 된 거야? 오줌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야? 요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생콩즙 자체로는 산성을 띠고 있는데, 생콩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색이 됐다는 거는 얘는 산성이지만 염기성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얘네가 푸른색이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이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 자, 얘네가 염기성이 됐다. 그럼 요소 속에 들어서 염기성을 띠려는 건 누구밖에 없어? 암모니아밖에 없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된 거야. 자,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됐다는 거는 이 생콩즙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 이름을 유레아에서 나서 유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암모니아가 들어가고 CO라는 게 들어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도 들어간다니. 그리고 ATP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ADP가 만들어지지. 자, 이게 간에서 일어나는 요소 합성 과정인데, 그럼 이 효소는 이 거꾸로 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얘기야. 이 효소가 누구다? 유레이스. 그래서 생공적으로는 되는데 만약에 삶은 품질, 뭐 가열한 품질 가져는 안 돼. 왜? 효소가 변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생콩즙에 들어있는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푸른색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소가 분해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요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나왔고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BTB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했다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푸른색이라고 적으시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좀 아까 설명했죠? 다 적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합시다. 우리 여기 나오는 문제들 다 풀어와야 돼요. 이쪽에 나오는 28페이지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28페이지만 풀었었지. 28페이지 1번만. 1번 풀었었나? 아, 2번도 풀었었나? 자, 그럼 우리 요거 몇 개 한번 해보자. 4번. 4번 한번 체크해봐. 자, 4번 체크하고 뒤로 넘겨서 9번, 10번, 12번. 한번 해볼게요. 왜 문제?
자, 4번. 4번은 절대로 기억을 고르면 안 됩니다. 자, 니은이 산소죠. 이것이 뭐예요? 물. 니은이 이산화탄소. 니은이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나왔는데 기억이 어떻게 포도당이 될 수 있어? 암모니아가 나왔으면 무조건 아미노산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기억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니은하고 이것만. 그 다음 9번. 9번은 가나다. 가나다. 그 다음 10번도 가나다. 그 다음 12번. 이거 기억과 니은만 골라야 되죠? 열량 합계가 3,600이잖아. 그치? 일일 대사량이 3,700인데 먹은 게 3,600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과 니은만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과제 적어가세요. 과제. 과제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그 다음 28에서 35.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20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200에서 212. 자, 이거는 뒤에 답이 있으니까 정답 확인해서 채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맞나요? 어? 안 하면 맞나요? 안 하면 맹맹하지? 아, 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누가 문제 같아요? 태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풍에서 나오는 거. 야, 이거